자, 이번에는 5번째네요. 아까 4강과 똑같이 최신 판결 결정 사례 6권 해석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 이번에는 프린트물로 7번입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가장 어려운 놈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입니다. 자, 이게 과연 무엇일까를 잡습니다. 무엇일까를. 원래 여러분 경정 청구는 그죠? 법정 신고일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의 기간이 지나가면 경정 청구는 사라집니다. 경정을 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5년이 넘은 거라 하더라도 이게 후발적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런 어떤 사항이 되면 경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5년이 넘어갔어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는 경정 청구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게 경정 청구가 돼, 안 돼, 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그냥 법인세 신고를 좀 잘못했을 때, 3월 31일 날 신고가 마감되니까 그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5년간 경정인데, 이런 일반적 내용 말고, 그쵸? 이게 도저히 경정 청구가 돼, 안 돼라는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요, 본 책에 어마어마하게 열거되어 있어요.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거론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올해 2017년에 나온 것만 한 게 이게 5개. 그러니까 최근 이슈가요. 최근 이슈가 아까 말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죠. 그죠? 아까 말한 사기 기타 부정에 대한 거랑 후발적 경정이 이게 최근 대세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1번 보실래요? 1번 보시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후 당사자 간의 계약 해제로 양도계약 취소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서 A가 여러분이 해서 양도세가 됐어요. 신고를 했어요. 이 둘이 계약이 해제됐어요.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도세를 냈잖아요. 그걸 돌려달라는데 안 된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런 게 논란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계약을 했는데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이유로 간에 계약이 해제됐어요. 해제됐을 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 안 된다잖아요. 안 된다잖아. 왜요? 이게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의. 둘이 합의했으니까 그래요. 이게 나중에 본책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한쪽의 잘못으로 그쵸? 이게 해제권의 행사라는 말이 나와요.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것들은 후발적 사유로 경정이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안 되는 건 쌍방의 합의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한쪽이 어떤 잘못으로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경정 청구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본교재 참조해 주시고요. 2번 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서 계약의 일부 해제 시는 해상합니다. 이게 형사소송이면 안 돼요. 민사소송, 우리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것들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가 민사소송에서 일부는 해제하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후발적이니까 만에 하나 해제되기 전에 이런 세금을 낸 게 있으면 돌려줘요. 이게 민사소송이라도요. 형사소송일 때는 후발적 사유가 안 돼요. 내용이 어렵죠. 근데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시간상으로. 3번 회생 절차에 의해 지급 면제된 민금 및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는 해상되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가 돈을 못 줘서, 그죠? 임원이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이런 거를 못 줬어요. 그런데 세법은 지급시기 의제가 있어서 이걸 못 줘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못 줘도, 그죠? 내야 되는데 이게
회생 절차가 들어가니까 법원에서 야 근로자들 임원들 못 받아 띄어 주지 마 서로 이렇게 법원으로 결의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지급 시기 의결로 먼저 냈던 그 원천세들은 후발적 사유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판례예요. 이건 판례죠. 강릉 지원이니까 그죠? 지방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란 과세 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에 대한 소송에 대한 것이며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의 하나입니다. 당해 소송에 해당되는 거랍니다. 어쨌든 이런 판결에 의해서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5번이 더 재밌어요.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 기산일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날이며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용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건요, 되게 재밌는 이 사건의 본질은 원래 이거였습니다. 칠판 보십니다. 뇌물입니다. 뇌물을, 자, A라는 법인이 갑에게 뇌물을 주면 이 뇌물은 당연히 형사처벌인데요. 이 뇌물에 따른 건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걸려서 법원의 판결도 받지만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갑이 소득세를 냈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뇌물이 추징당했어요. 뇌물이 추징당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옛날에는 이 갑에 대해서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뇌물을 추징당해도 기타 소득이 맞다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건 이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 아니냐 추징당했으니까 해서 이 기타 소득을 추징당해서 뱉어내면 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봐봐요. 이 뇌물을 준 날과 근데 이게 이때 소득세를 냈는데 그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뇌물을 줬고 추징당했어도 그때는 이미 모든 판례가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냈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소득세를 때릴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이미 끝난 거를 요 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보고 석 달 이내에 옛날 거를 다시 내가 소득세 낸 거 돌리도 그랬더니 이거는 새로운 판결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래 옛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그럼 개념이 추징을 당했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추징을 당하면 이때부터 석 달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마음이 찢어지죠.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데 안 된다. 이거 법적 안정적인 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지금요. 이런 거가 원래 해당 사유가 된 날이지 그렇게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라는 판결이 나온 날부터 석 달이 아닙니다. 후발적 사유, 지난 시간에 했던 사기 기타 부정 요새 대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들을 알아야 어디 가서 면장합니다. 꼭 우리 본 교재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본 교재에는 너무너무 잘 써 있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16시간에 또 24시간의 강의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강의 내에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패키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시면 이런 무료 동영상은 물론이고 기존의 16시간 고급자 과정, 24시간의 일반적인 과정, 또 그렇죠. 수없이 많은 어떤 한 100개 정도 되는 쪼가리 강의가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든지 수시로 세무 상담들이 이루어지겠네요.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랑 함께 해달라고 지금 이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출판사 경제법률사가 같이 협조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판매됩니다. 도움되시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런 걸 기획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8번. 왜 이렇게 어려운 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요?
벨기에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매각한 외환은행 주식은 실질적으로 미국 론스타가 실질 귀속자로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대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례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볼게요. 한국에 론스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입니다. 한국의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 주주가 벨기에 론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한국 법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이고요. 이 주주가 벨기에 론스타인데 요 한국에 있는 한국 론스타라는 회사가 그렇죠? 회사가 어디 외환은행을 주식을 갖고 있었고요. 외환은행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하나은행에다가 매각을 해서 하나가 외환은행과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합쳤잖아요. 그렇죠? 하나외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런 외환은행 주식을 뭐 하나은행에서 팔았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원래는요. 요 법인이 무슨 한국에서 그죠? 저 역삼동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스타타워 빌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스타타워. 그러니까 현대가 만들었던 빌딩을 IMF 때 여기다 팔았고요. 여기서 이거를 그죠? 나중에 여기서 이 부동산을 싱가포르 투자청에 팔았을 때, 그러니까 이 법인이 그죠? 이 법인이 어떤 무슨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 때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한국 법인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판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 벨기에 론스타가 이 한국의 론스타 주식을 가졌었죠. 이 주식을 다른 싱가포르 투자청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주식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기에 론스타라는 주주가 이 벨기에에 있는 법인이 한국에 있는 한국 론스타 주식을 다른 데다 팔은 거야. 주식의 양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는 이런 주식의 양도 차익은 벨기에가 과세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과세권이 없어요. 벨기에가 과세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 양도에 따르는 거를 과세하지 못해서 그때 국민적 정서 감정에 의해서 국세청이 이걸 실질과세 원칙으로 실질과세, 즉 이거는 한국 론스타의 주주는 벨기에 론스타가 아니라 미국의 론스타다. 주주가. 그러면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에는 얘네들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 주식인데 이게 부동산이 많은 법인일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죠? 일정 금액을 한국이 과세권이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과세했던 유명한 건인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쪽이 갖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은행의 주식을 파시면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이번에는 여기가 직접 갖고 있다가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의 회사 주식을 사서 다른 이 나라에 다른 나라란다. 이 주식을 팔면 이 양도 차익의 10%나 양도 차익의 25%중 그죠? 일정한 금액 뭐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주식을 줄 때, 가격을 줄 때 하나은행이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차익을 줬다고요. 그리고 요 돈을 국세청에다 신고를 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쪽은 벨기에 론스타입니다. 벨기에는요. 한국에서 이런 주식을 팔 때 벨기에가 과세권이 있지 한국에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이 원천 징수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실질 주주가 이건 벨기에 론스타가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 론스타다. 그래서 이거는 원천 징수가 맞다. 그래서 이 돈을 안 돌려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가지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때, 부동산을 주식을 팔았을 때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았을 때 원천 징수된 걸 돌려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대법원에 가서는 전부 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기죠. 우리나라 대법원이니까 실질과세 원칙으로 우리나라 국세청 손을 들어줬고요. 지금 미국 론스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한 겁니다. 국제사법기구에 이럴 수는 없는 거지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국제재판소에 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가 치면 또 모든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원래 하나 알아놓으세요. 이런 대법원 요 판결문을 띄워놓으면 상당히는 고법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법 자료도 실제로 잘 안 나와요. 이런 자료들이 잘 외부에 안 나오네요. 지금 이게 대법원 자료는 저도 봤는데 해당되는 고법 자료 판결문이 없어요. 근데 상당히 대법에서는 고법의 판결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고법 판결문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 군데 얘기해도 이 고법 판결문을 못 주네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어쨌든 이런 게 다 실질과세 원칙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 세법에서는요, 알아놔두시고요. 자, 9번. 2014년까지 중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로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할 때 유예기간 중 2015년 이후 관계기업 제도에 해당되면 그 연도부터, 그렇죠? 연도부터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자, 뭐예요? 이 중소기업 판정이라는 것들은 너무너무 이게 까다롭잖아요. 근데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갈라져요. 2011년까지,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5년 이후로 갈려져요. 뭐가요? 관계기업이라는 정의가요. 여러분, 관계기업이라는 건 이겁니다. 나는 A라는 법인인데 저 혼자 갖고는 규모 기준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준이 있잖아요. 1000억이나. 그런데 제가 종속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서 이 매출액을 합산해서 이 세법이 정하고 있는 규모 기준을 넘어가면 그렇죠? 이게 관계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닌데 헷갈려 하실 게 뭐냐면 2012년, 2014년에는 관계기업 제도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관계기업이라는 정의가 없어서 내 걸로 은한 매출액만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인데 요때는 관계기업의 이 매출이 아니라 관계기업으로 졸업기준이라 그래서 매출액이 1000억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업종의 가이드라인 매출액이 아니라 이 둘의 매출액을 합쳐서 그냥 업종과 상관없이 1000억이 넘어가면 관계기업이라고 그래서 이건 바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이건 유예기간에 안 걸리고요. 2015년에는 이 법의 문제 때문에 법을 변경했어요. 변경해서 이 관계기업은 이제부터 규모 기준이에요. 졸업 기준이라는 건 없어졌고요. 이 둘의 회사의 매출액을 합쳐져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슨 1,500억 뭐 이런 1,000억 800억 이 규모 기준을 넘어갈 때는 유예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지금 질의한 게 뭐냐면 요 사이에 이미 졸업 기준의 1000억이 넘어서 바로 뭐예요? 바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5년이 됐어요. 이 지배 종속기업을 합하니까 넘어가요. 그럼 이때는 유예가 된다라고 법이 바뀌어졌지만 이미 2012, 13, 14에 지배 종속기업을 합쳐져서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가서 바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됐던 기업은 2015년에 규모 기준이 넘어가면 이거는 유예기간이 적용이 안 되고 바로 중소기업이 계속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그리고 저희 책에 보시면 알죠? 저희 책에 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요. 유명했던 판례인데 작년에. 이거 뭐냐면 봐봐요. 2011년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관계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A기업 자체의 규모 기준만 있고 요게 볼게요. 요게 규모 기준이 넘어가면 그 해와 3년간이 유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이 뭐냐면 봐요. 2011년까지 이미 규모 기준이 넘어가서 지금 유예가 되고 있었어요. 유예가 되고 있었어요. 유예가 되고 있었어요. 그죠? 유예가 되고 있는데 2012년에 처음으로 관계기업이라는 정의가 나왔고 정의가 나와서 지배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서 1,000억이 넘어가면 이건 바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라고 그랬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뭐였냐면 법원이 이렇게 기존에 이미 법으로 유예되고 있는 거의 혜택을 새로운 법이 제정돼서 이 기존 법의 혜택을 침해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관계기업이라는 조문이 없었을 때 단독 법인만의 규모 기준으로 넘어서 유예가 적용되고 있는 기간은 유예 기간까지는 이 관계기업의 졸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다시 부활했었어요. 작년에 대법원 판결 중에 제일 중요한 판결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연결해서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요? 그러면 10번은 뭐예요? 2014년까지 그죠? 관계기업 졸업 기준에 해당이 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2015년 이후 그죠? 그다음에 관계기업 규모에 해당 시는 유예 기간이 적용 똑같은 거예요. 결국 9번, 10번. 그러니까 이때 이미 졸업 기준으로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쪽에서 이런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관계기업을 합산할 때 똑같은 말들이 되겠고요. 11번은요. 2011년까지 소기업이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즉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야, 이게 또 헷갈리시겠네요. 이건 또 뭐냐면 약간 이거랑 달라요. 이렇게 중소기업이면 이번에는 아시죠? 중소기업은 말이죠.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갈라지잖아요. 소기업의 정의가 봐요. 2015년까지는 인원수였고요. 2016년부터는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조그마죠. 이 원래 규모 기준 이쪽은 1,000억이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2016년까지 15년까지는 인원수로 소기업을 따지는데 2016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이에요. 잘 보세요. 2015년에는 원래 소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매출액으로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억울하잖아. 그래서 법의 부칙에서 이렇게 이건 개정된 매출액으로 넘어가지만 인원수가 맞는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계속 소기업으로 본다라는 부칙이 있었는데 이 부칙을 적용할 때 봐봐요. 2016년에 인원수를 따져보니까 옛날 기준으로도 소기업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바뀌었지만 2015년까지의 인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2016년에는 넘어서 소기업이 아니면 요 2019년까지 소로 본다라는 규정이 적용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가 막히시죠? 그렇죠? 지금 이런 거니까 어쩌면 이 개정된 판례 유권 해석들만 보더라도 전체 세법을 개정된 거를 다 잡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교육 기회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의미가 있는 교육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로 다 되시면 뭐예요? 저희 그냥 수업 안 들으셔도 되고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어쩔 수 없잖아. 워낙 잘하시는데 지난 1년 동안 나온 모든 걸 업데이트했다. 그러시면 안 사셔도 되고요.
혹시 그래도 더 필요하면 밑에 분들이나 이러면 사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요 판례들 재밌죠? 12번 현물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가액이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에서 거래된 금액이면 시가로 인정합니다. 아, 이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시가라는 문제를 따지는데 시가가 그쵸? 여러분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물 출자. 여러분이 A라는 법인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출자하고 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는 거예요. 현물 출자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얼마만큼 잡고 이것이 2월 결손금 보전이나 이런 문구를 따질 때 이때 여기서 이 가격을 어떻게 쳐준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주식 가격이 이럴 때 현물 출자를 할 때 이 발행해준 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에서 거래된 금액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주식을 몇 주를 주냐? 자, 봐요. 이 부동산 주식이 100억이라고 그럴게요. 이건 평가가 나오잖아요. 감정에도 나오고요. 그 100억짜리 물건을 이 부동산 등을 주면 여러분한테 얼마만큼을 줘야 되냐고요. 액면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회사를 평가를 해야지. 그게 발행가액이란 말이에요. 액면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발행가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이 기업이 그죠?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바뀌어요. 이게 차변으로는 이게 들어오고 이 법인은 자본금과 주발초가 뜨는데 발행가격과 액면가 차익이 주발초잖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발행가액이 요걸 결정한 금액이 기존에 이미 여러 번 A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데 일반적으로 형성됐던 가격들이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삼으면 이걸 시가로 본다. 나름 꽤 중요한 문구예요. 꽤 중요한 유권 해석이에요. 해당되는 사례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3번 채무의 출자를 전환할 때 시가 산정 기준일은 출자 전환 신주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이거 채무 출자 전환 했었잖아요. A가 B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 B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줘요. 이게 출자 전환이에요. 그죠? B는 그죠? 차변에 차입금들이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고 자본금과 주발초가 떠요. A 법인은 그죠?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이 없어지고 유가증권이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똑같은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만큼이 시가가 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시가는 출자 전환에서 주식을 준 그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본다. 다음 날로 이게 시가 산정을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 수중 이익을 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요. 이거는요. 경정 청구 대상입니다. 이 말은 그렇죠? 우리가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이 있으면 이걸 뭘로 하실 수 있어요? 2월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2월 결손금이 있어요. 2월 결손금이 있으시면 내가 2월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자산 수중 이익들이 뜨면 바로 이거를 입금불산입을 때려버리면 2월 결손금이 공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선택을 줬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2월 결손금으로 깐다라는 개념으로 얘네들을 입금불산입해도 되는데 안 했을 때 이게 과연 경정청구 대상이냐인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꽤 중요했던 유권 해석이에요. 된다라는 유권 해석이고요. 15번 여객자동차 운수업 사업법상 지급받는 유가보전금은 2월 결손금 충당이 가능한 자산수중이익이다. 그죠? 유가보전금을 주는데 유가보조금이 자산수중이익이 되고 2월 결손금에 까도 된다라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16번 금융회사의 환매적금부 채권 매도 매출엄 할인 금융채 관련 비용은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 이게 대부분까지 갔던 경우에요. 자, 우리가 A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여러분 그죠?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만큼 입금 불산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A법인 주주면 A법인이 배당금을 줄 때 일정 퍼센테이지가 입금불산입이 되는데 입금불산입 금액을 구할 때 볼게요. 배당금의 뭐 몇 프로의 입금불산입 비율을 때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했던 지급이자 곱하기 이 지급이자가 발생했던 차입금과 분자인은 그죠? 이 A법인의 세무상 출자금액 세무상 유가증권 금액이라는 걸로 하죠. 그럼 이게 입금불산이 배제가 되는 지급이자예요. 이 금액은 마이너스니까 입금불산입액이 줄어들어 나쁜 거거든요. 개념이 차입금이 있어서 이자를 주는 주제에 뭐 남의 회사 주식을 샀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때 요 이자 비용의 요게 계산이 손익계산서의 지급이자가 아니라 약간 다르죠. 가지급 인정이자 송금불산입 할 때 지급이자 조항이랑 다른데 지금 금융기관들이 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냐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매적금부 채권이나 요런 것들도 이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이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꽤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외부 차입으로 봐서 이자 비용이 안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대법원까지 갔던 거고 들어간다. 금융기관에서 들으시는 분은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차입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송금불산입 배제금액의 지급이자에 들어간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17번 외국법인 국내 지점 및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수 시 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장부 미계상에도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된다. 이건 좀 뭐 애매한데 그죠? 회계학에서 이런 사업 양수도 할 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요 이거를요 회계가 무슨 뭐 자본잉여금으로 놓고 일반적으로 영업권 같은 게 잘 안 달리거든요. 그때는 그런 영업권을 세무상으로는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으로 보는데 회계가 그거를 주고받은 금액으로 안 봐요. 자본잉여금에서 가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놈들에 대해서 이거를 세법은 장부에 없어도 영업권으로 보고 그 영업권을 생각해서 손금 인정해주는 조항이 아주 특수조항이 있죠. 일반 조항이 아니라서. 근데 거기에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라고 한 거는 해당되는 분 보시고요. 18번 하도급 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한 손실 누적분 보존 금액은 손금에 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우리한테 납품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뭐예요? 손실이 쌓이니까 아유 니네 몇 년간 상당히 깨졌네. 이번에 내가 한 10억 보존해 줄게. 이건 지난 몇 년치지만 일시에 보존해 줄 때 송금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게 과연 송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접대비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손금으로 인정한다라고 국세청이 해석을 했고요. 19번 해외 구매 집단으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법무법인 등에 지출한 법률 비용입니다. 이건 해외에다가 물건을 팔았는데 거기서 민사소송입니다. 들어왔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해외에 있는 법무법인에 줍니다.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손금이라고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세청이 처음에 손금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손금이라고 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20번은 야 이건 너무 중요해서 요거 좀 제가 잘랐으면 좋겠네요. 심심하시잖아. 잘랐다가 다음번에 또 하죠.